자, 지금까지 한자의 기원과 함께 한자가 언제 어떻게 한반도로 전래되어 왔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한자의 영향력이 어땠을까요? 먼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 말 성리학을 신봉했던 이 신진사대부라는 계층에 의해 건국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적 이념과 이론에 따라 덕치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나라입니다. 자, 유교가 곧 치국과 교육의 근본이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유교는 이 백성교화의 근본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이 유교는 유교적 예의 범절과 그리고 풍속 등 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 한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의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과거 시험을 봐야 했고,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자로 된 이 유교의 경전들을 읽고 또 외우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답안 역시 모두 한자로 작성을 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한자와 한문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역시 나라의 모든 공문서를 한문으로 작성하였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도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아이들을 위한 한자 교육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한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었는데요. 이처럼 아이들을 위한 교학서의 이 출판을 통해서도 이 조선시대 당시에 한자의 사용과 그리고 한자의 교육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습서라고 한다면 아마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이 천자문일 것입니다. 천자문은 한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하여 편찬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서인데요. 다만 이 천자문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널리 읽혀지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천자문 외에도 조선시대에 자체적으로 조선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용 한자 교학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자문을 익힌 뒤에 배우는 유합이라는 책이 있고요. 근데 이 유합이라는 책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유합이라는 책이 천자문과 함께 널리 사용된 한자 입문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27년에는 이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간행하여 보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훈몽자회는 이 총 3,360여 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어서 이 한자의 수에 있어서는 천자문이나 이 유합을 크게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자, 이 외에도 1576년에는 이 서예가이자 관료였던 유희춘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유합을 보완하고 또 수정하여서 신증유합이라는 한자 입문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증유합에도 3,000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또 천주교 신자이고 목민심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 다산 정약용도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해 아학편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학편은 상, 하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1,000자의 한문을 수록하여 이 모두 2,00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이 대표적인 입문서로 널리 읽히던 천자문이 학습의 단계성이나 난이도를 무시하여 한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아학편의 상권에 명사나 자연계 혹은 자연현상 이런 실체적 현상과 관련 있는 유형적인 개념을 담았고, 그리고 아학편 하권에는 추상명사나 대명사, 형용사, 동사, 계절 등의 어떤 무형적인 개념을 수록하여서 이 한자를 공부하는 학습자가 구분하여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아이들로 하여금 이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유형적 개념을 먼저 학습하게 하고, 자, 이어서 학습자의 주관적 판단과 그리고 이해가 요구되는 무형적 개념을 학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약용은 이 천자문을 아이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천자문이 중국에서 전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 교재를 편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록 중국의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 실학자로서 국학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교재로 이 기본적인 한자와 한문을 학습한 아이들은 조금 나아가서 초급 교재로서 박세무라는 학자가 저술한 동몽선습, 그리고 잘 아시는 율곡 이이가 지은 경몽요결 등이 이 한자와 한문 교재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초급 교재를 학습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유교경전인 이 사서오경을 가르쳤죠. 자, 하지만 이 한자의 보급과 별개로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한자를 읽는 데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이나 이 법규가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결국 어떤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고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거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 관청에 고발을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이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소장을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했던 이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이두를 사용해도 한자를 모르면 결국 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은 정보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또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 신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 세종대왕은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이런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1443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1446년에 반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글자 한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또한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를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 한자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도록 할 따름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이 한자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일까? 570여 년 전 중이라는 우리말은 우리 글로 담을 수 없었다. 말을 옮길 글자가 없어 중국의 글자를 빌려 쓴 조선. 하지만 말과 글이 다른 데다 한자는 수가 많고 어려워 백성들은 소통이 힘들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드니 그것이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오늘날 그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총 28자로 구성된 문자다. 자음자의 제자 원리의 큰 특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첫 번째 기본 자음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다. 그. 두 번째 기본 자음자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땄다. 느. 세 번째 기본 자음자 미음은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모양을 무. 네 번째 기본 자음자 시옷은 앞니의 모양을 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본 자음자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땄다. 이렇게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따 만든 문자다. 문자가 되려면 자음자에 짝, 모음자가 있어야 한다. 모음자의 기본자는 세 자이다. 아, 으, 이. 모음자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 아는 세상에 처음 존재한 하늘을 뜻하고 으는 그 모양처럼 평평하니 땅을 가리키고 이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생겨난 사람을 나타낸다. 하늘, 땅, 사람, 즉 천, 지, 인, 삼재가 모음자에 스며 있다. 자음자의 기본자가 5, 모음자의 기본자가 3.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어떻게 28자가 됐을까? 그 비밀은 획을 더하고 글자를 합한 원리에 있다. 자음자의 경우 기본 글자에 획을 추가했다. 기역, 키읔, 니은, 디귿, 티읕. 가획의 원리에서는 입모양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무, 브, 프. 이렇게 가획을 통해 기본 5자로 총 17자의 자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모음자는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었다. 이, 아, 야. 이런 방식으로 기본 3자인 모음자가 총 11자가 됐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글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한글 28자. 그렇다면 이 자음자와 모음자는 어떻게 글자를 이루었을까?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도 글자가 되고 자음자를 초성으로, 모음자를 중성으로, 자음자를 종성으로 더해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자음자와 모음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문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자, 한글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에도 사실 조선에서의 한문 숭배는 지속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편전의 학자였던 이 최만리는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이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고 크게 반대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조선의 이 철저한 명나라 사대가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한자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나 한문 교육은 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선 사회에서는 한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죠.